김민기의 Biz Insight. 여러분 오늘 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본 분도 있겠고 하지만 이 맥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면에 깔고 있어야 할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가지기에 필요한 역량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국 아메이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걸 가져야지만 뭐 사업에 도움된다 안 된다. 보다는 제가 요새 느끼기에 이런 의식들, 이런 감각들, 이런 생각들,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한번 나 모르겠어요. 우리 파트너들 얼마나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파트너들 뭐 수준 좀 되시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 세계에서 구두. 저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요. 뭐 그런 사람 있나? 어떤 구두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는 이 구두입니다. 이 구두. 이게 뭐지? 이게 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지? 이 구두는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예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죠. 반 고흐 미술관. 여러분 여기서 한 게 반 고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네덜란드 얘기할 때 VAN 반이란 중간성은 네덜란드 성이라고. J 반 엔델 반.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예요. 이게 왜 가장 유명한 구두가 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제 다음번에 고흐 특집으로 다룰 거지만 고흐는 37살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작품 활동이 길지가 않아요. 너무 나이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하지만 빈센트 반 고흐가 가진 그 감성들, 그 붓터치, 그 스토리가 너무나 유일무이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최고의 화가죠. 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그림을 삭혀요. 예술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술의 본질을 이 그림으로 설명했다고. 예술의 본질을. 그러면 구두에 대한 하이데의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보면 이 구두는 너덜너덜해지고 나이가 빠진 구두 한 켤레예요. 너덜너덜해지고 나이가 빠진 한 켤레. 근데 이걸 깊게 보면 들여다보면 신발이 해질 정도로 잠깐만요. 신발이 해질 정도로 고생노동하는 구두 주인의 모습. 마음속 고민, 애환, 고통, 불안, 그리고 기대와 기쁨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평화와 쉬지 않고 걸으며 일하는 이거 잠깐만 어떻게 줄이지? 오케이. 그리고 뭐냐면 해질녘 들길에 고독과 거친 바람을 부는 대지의 습기. 이게 이제 들여다보기에 나오는 거지. 이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설명할 때 그래요. 달아 빠진 신발 안쪽 틈새로부터 노동하는 발걸음에 흰겸이 굳어 있다. 신발의 옹골찬 무게 속에는 거친 바람 속에도 박고랑 사이를 느릿느릿 걸어가는 끈질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다. 가죽 표면에는 땅의 축축함과 풍족함이 어려 있다. 해가 저물어가며 찾아오는 들길의 정적감이 신발 마창이라고 하는데 밑창 아래로 밟혀 들어간다. 대지에 침묵하는 부름, 대지가 선사하는 무르익은 곡식, 겨울 들판의 황량함과 대지에 설명할 수 없는 거절이 있고 대지에 설명할 수 없는 거절. 이게 진짜 깊다. 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대한 불평 없는 근심, 궁핍을 넘어선 데 대한 말없는 기쁨, 임박한 출산에 대한 초조함, 죽음의 위협과 싸우는 전율 등이 신발 속에 스며들어 있다. 야, 이 구두 하나 이걸 캐치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구두 하나에. 그래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은 뭘까? 예술의 본질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예술이라는 거죠.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거 진짜 깊은 말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진리를. 그래서 구두에서는 어떤 진리가 드러나느냐. 구두라는 존재는 일단 낡고 해진 한 켤레 신발이잖아요. 구두 자체는 우리가 신발 카테고리잖아요. 신발은. 구두는 옷이 아니라 신발이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이 구두를 신은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구두를 보면. 왜냐하면 강아지가 구두를 신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 구두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신었던 사람이 생각될 거니까. 근데 그 구두에 신었던 사람은 농부일 거고 이 농부의 일상과 고통, 애환, 기대의 감정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지나갔다. 세 번째는 구두와 구두 주인. 이제 이 구두를 우리가 실내 카페트에서 신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농부가 농사지으면서 신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친 바람이 부는 대지도 구두에 보이는 거고 대지를 적시는 물이나 붉게 노을지는 하늘도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게 그냥 구두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구두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신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운동화 봐봐. 여러분 지금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구두 봐봐요. 이 느낌이 안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신발이야. 신어야 될 신발. 근데 이 구두를 그려서 딱 보니까 그 느낌이 나는 거지.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아니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실제보다 잘 그렸냐 못 그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구두보다 똑같이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 똑같이. 완전 똑같이는 사진이 낫지. 그쵸? 그래서 예술이란 이거 하이데거 정의인데 구두뿐 아니라 우산, 뭐 티셔츠, 볼펜이나 무엇이든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이제 예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란 존재의 진리가 작품에 나타나도록 돕는 사람. 이 표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존재의 진리가 작품에 나타나도록 돕는 사람. 그래서 감상자란 어떤 사람이냐?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의미를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술가가 이 의미로 이걸 그렸구나. 이 예술가가 여기서 얘기한 건 요거구나 하는 게 감상자 아닌 거지. 감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작품 속에 빛나고 있는 존재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때 진리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느낌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예술 작품이 있고 내가 느끼는 예술 작품이 있고 내가 느낌이 안 오는 예술 작품이 있는데 정말 내 느낌에 맞는 예술 작품 딱 만났을 때는 엄청난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나이가 20, 30, 40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으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들어본 적 없어. 난 외웠어. 다음 중 고흐의 그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외웠잖아요. 성훈이도 머리 만지고 있는데 진지하게 잘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느끼는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센스가 엄청 죽어 있어요. 엄청. 그래서 하이데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마주치는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까 전에 그 구두 한 켤레를 보더라도 야 정말 농부가 고생했구나. 야, 이 구두가 낡아가지고 이 대지의 꿉꿉함 습기를 먹었구나. 야, 이거를 신는 농부는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들게 보냈을까라는 걸 느끼는 게 감상자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술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좀 더 캐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를 조금 더 찾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냥 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많이 보셨죠? 변기. 마르셜 디샹이 1917년도에 미술품 이게 낸 거예요. 이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어디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이걸 예술 작품이라 그러냐고. 근데 마셀 듀샹이 이거 R 뮤트사가 뉴욕에 있는 변기 회사거든요. 이 로고인데 사실 이 변기는 모조입니다. 마르셀 듀샹이 1917년에 전시했던 변기는 누가 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은 거야. 예. 마르셀 듀샹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레디메이드 예술의 시작인데 내가 꼭 붓으로 그려야만, 내가 꼭 조각을 해야만 예술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듀샹이에요. 이게 좀 이해되나? 성훈 리더? 내가 이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발상 자체가 예술. 좀 쉽게 보면 여러분 이거 소데브 경매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뱅크시라는 작가예요. 뱅크시. 뱅크시가 이게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경매에 낙찰되자마자 그림이 파쇄가 됐다고. 이게 그림이 파쇄가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경매에 샀는데 이 그림을 찢어진 거야.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낙찰과 동시에 작품이 절반가량 분쇄됐던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뱅크시는 이 분쇄 사건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나온 한 작품이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된 순간 그림이 액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게 잘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명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로 순식간에 작품은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뱅크시는 당초 이 그림 전체를 파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뱅크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뱅크시는 영상을 통해 액자 틀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영국 소더비 경매장으로 옮겨진 작품이 참석자들에게 경매되는 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작품이 분쇄돼 여러 갈래의 긴 조각으로 찢기는 모습과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뱅크시는 사전에 미리 연습까지 했었는데 연습 때와 달리 실제 경매에서는 기계가 중간에 작동을 멈춰 절반만 잘려나갔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은 고객은 쓰레기통의 사랑이라는 새 작품명이 붙여진 작품을 15억 원의 가격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무슨 point? 마르셀 듀샹이 없었으면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사건이지. 근데 마르셀 듀샹이 그 개념을 심은 거예요.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 이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이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이 가격이 15억짜리였잖아. 30억이 넘어. 전 세계에서 경매와 동시에 분쇄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이 그림 가치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예술성을 더한 거라고. 이 사건 자체가. 사람들은 이 그림 자체를 예술품을 봤지만 뱅크시는 한 단계 넣어서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 사람 뱅크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발터 베냐빈이라는 사람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책에서 이 예술품은 무엇인가를 썼단 말이에요. 기술복제 시대란 건 무엇이냐면 이 사진은 알죠. 사진기는 필름이 들면 현상을 여러 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똑같은 사진이 구분 못하도록 예를 들면 디지털 만약에 뭐 우리가 뭐 0001 JPG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걸 계속 복사하면 똑같잖아. 0001이나 뭐 그 100번째나 똑같잖아요. 그 시대에 과연 예술 작품은 무엇이냐? 발터 베냐민 뭐라고 했냐면 아우라가 있는 것이 예술 작품이다. 아우라는 뭐냐? 아우라. 그것을 만든 또 그것이 일어난 장소에서의 일회적 현존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원본의 독특성이라고 하는데 유니크니스라고 하는데 이 복제품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아우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카피가 왜 가격이 원본 진품은 뭐 수십억 수백억인데 카피는 왜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그렇게 작냐면 원본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아우라가 있지만 카피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메이 사업을 보시면 여러분 사업이 왜 하면 할수록 더 매력이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이 만든 어떤 비즈니스는 지구상에도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직장을 다니면 나 말고도 김대리, 이과정, 오부장은 있었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뭐 다른 사람들 다 있다고. 사람들이 왜 요새 직장 다닐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나냐면 보상이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인간관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존재성, 아우라를 못 느끼기 때문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나다움을 찾고 싶어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본연적으로 예술품이라니까. 우리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유니크하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되는데 내가 그 아우라를 그냥 꺼놓고 사는 거지. 왜 꺼놓고 살까? 어설픈 교육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술품과 아까 예술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 삶 자체, 내 스스로가 예술품을 인지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art is life, life is art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마무리할 때 좀 쓸게요. 예술은 삶이고 삶은 예술이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이라고. 이 예술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버트 헬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예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술가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일이든 창의적이고 탐구적이며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을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나아가 사물을 더 잘 이해하는 길을 이해해 줍니다. 늘 새롭고 신선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일련의 진부한 표현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기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위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치와 흥미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활기에 넘쳐야 한다. 행복 추구는 엄청난 활동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성취가 가장 훌륭한 업적이고 행복의 상태에서 정신이 자유롭게 흘러나온다.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없다. 먼저 자신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흥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예술가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내부에서 남들과 뚜렷하게 다른 개성을 인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에 의해 혹은 유산에 의해 자신을 신통치 않은 사람, 이류,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위대한 신비가 깃들어 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만큼이나 무식한 이가 많다. 우리의 현행 교육은 무학 못지않게 개인적 체험의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수능이나 본고사나 열심히 해서 대학교, 좋은 대학, 서울대, 연고대 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뭐 공부 잘해서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갔지만 이 예술적인 측면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본질을 발견하고 센스 키우는 데는 무식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무식한 사람들. 결국은 점수는 잘 맞았지만 진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굉장히 서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 구절에서 이 아메이를 지어놨잖아요. 아메이, ABO의 정신을 딱 집어넣으면 ABO에게 예술가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일이든 후원이든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든 탐구적이며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아메이를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술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흥미로워 느껴요. 뻔하게 하지 않거든. 그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나아가 사물을 더 잘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ABO 자체가 늘 새롭고 신선한 기법으로 쇼트 플랜을 하고 진부하게 예상소통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재치와 흥미와 에너지가 넘치고 다 이런 거지. 그리고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를 이류, 남들과 똑같은 사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분하지 않지만 어떤 수준 이상의 인류, 왜 인류냐? 누구보다 inferior, superior, 누구보다 우수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different하다는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different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너무나 노멀하게 대우하거든.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different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속박과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 안 되면 그냥 직장 다녀야 돼.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 안 되면 내가 자영업하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 해야 돼요.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 안 되면 뭐 전문직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아메이에서 내가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팀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